한 여성이 두만강 얼음 위를 필사적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울렸고 함께 건너던 사람 한 명이 얼음 밑으로 사라졌죠. 그녀는 북한 해군에서 7년간 복무한 여군이었습니다. 조국의 바다를 지키겠다던 그녀가 왜 목숨을 걸고 탈출해야 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어느 곳에서 시청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북한 해군에 입대한 건 2012년 봄이었습니다. 18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나이였죠. 우리 집은 함경북도 청진시 송평구 바닷가 마을에 살았어요.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짠 바닷내음과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리던 곳이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6.25 때 동해안에서 싸우신 분이셨어요. 제가 어릴 적부터 전쟁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우리가 이 바다를 지켰단다. 미제놈들이 동해로 쳐들어올 때 조국의 바다를 지켰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라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군인이 되고 싶었어요. 아버지도 해군 중자 출신이셨고 오빠도 육군에서 복무 중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그야말로 군인 집안이었죠. 여자가 해군에 간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땐 여자들은 보통 공장이나 농장에 가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우리 집안 성분이 좋아서 특별히 선발될 수 있었죠. 입대 통지서를 받던 날 어머니가 우시면서도 자랑스러워 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우리 딸이 조국의 바다를 지키는구나. 청진 해군기지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벅찼어요. 군항에 잠수함들이 줄지어 정박한 모습을 보니 아, 내가 진짜 해군이 됐구나 싶었죠. 동해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키셨던 그 바다를 이제 제가 지킬 차례라고 생각하니 어깨에 힘이 절로 들어갔어요. 신병훈련 때 매일같이 사상 교육을 받았죠. 남조선 괴뢰군은 미제의 앞잡이다. 그들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우리 인민군이야말로 세계 최강이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저는 그 말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진실이라고, 우리가 최고라고 믿었거든요. 훈련을 마치고 잠수함 부대에 배치됐어요. 로미오급이라는 잠수함의 정비반에 들어갔죠. 쉽게 말하면 시장에서 물건 수리하듯이 잠수함 안의 기계들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 잠수함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신기했어요. 좁은 통로, 복잡한 배관들, 각종 계기판들. 이 안에서 우리 병사들이 바다 깊은 곳을 다니며 적을 감시하는구나 생각하니 뿌듯했죠. 제 일은 엔진실과 배관을 점검하고 수리하는 거였어요. 공구를 들고 좁은 공간에 기어들어가 녹슨 배관을 갈아 끼우고 고장난 펌프를 고치곤 했습니다. 손에 기름때가 새까맣게 묻었지만 전혀 싫지 않았어요. 제가 고친 장비로 잠수함이 움직이고 조국의 바다를 지킨다고 생각하면 자랑스러웠거든요. 부대 생활은 힘들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죠. 하루 두 끼 식사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옥수수밥에 소금국이 전부였지만 군인은 원래 이렇게 사는 거지 했어요. 오빠도 육군에서 비슷하게 지낸다고 들었으니까요.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요. 남쪽 군대는 어떤지, 다른 나라는 어떤지 아무것도 몰랐죠. 저는 그저 충성스러운 해군 여군으로 매일 아침 동에 바다를 바라보며 이 바다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다짐했어요. 그게 제 사명이라고, 조국을 위한 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입대한 지 2해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잠수함 엔진실에서 정비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배관에서 기름이 새는 곳을 찾아 용접하는 일이었죠.
우리 잠수함은 2060년대에 소련에서 들여온 거라 곳곳이 낡아 있었어요. 녹슨 배관, 삐걱거리는 밸브, 수시로 고장나는 계기판. 그걸 고치고 또 고치는 게 저희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엔진실 한쪽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전기 배선이 합선된 거였죠. 순식간에 연기가 차올랐습니다. 불이야. 누군가 소리쳤어요. 저희는 황급히 소화기를 찾았지만 제대로 작동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분말이 안 나오거나 압력이 부족했죠. 좁은 공간에서 연기가 점점 짙어졌어요. 그 안에 제 동료 2명이 있었습니다. 김 상사와 박 병장. 같이 밥 먹고 같이 일하던 언니들이었어요. 저희는 필사적으로 문을 열려고 했지만 배관이 뒤틀리면서 문이 안 열렸죠. 산소 마스크를 찾았지만 그것도 반이 고장난 상태였어요. 도와주세요.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결국 2분 다 돌아가셨어요. 연기를 마셔서요. 시체를 꺼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엊그제만 해도 같이 웃고 떠들던 언니들이 이렇게 차갑게 식어버린 거예요. 제 손이 덜덜 떨렸죠. 부대에서는 장례식을 크게 치렀어요. 조국을 위해 영웅적으로 희생하신 동지들이라고 했습니다. 붉은 꽃다발과 훈장이 관 위에 놓였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영웅적 희생이 아니라 그냥 사고였다는 걸요. 소화기만 제대로 있었어도 산소 마스크만 작동했어도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이게 정말 세계 최강의 해군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타는 잠수함은 60년도 더 된 낡은 고철이었죠. 배관은 녹슬고 안전장비는 고장 나 있고 구조 시스템은 아예 없었어요. 신병 훈련 때 들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인민군이야말로 세계 최강이다. 그런데 왜 우리 동료들은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야 했을까요? 며칠 후 사고 원인 조사가 있었어요. 상부에서는 노후 장비 때문이라고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그냥 더욱 혁명적으로 경각성을 높이자는 구호만 외쳤죠. 새 장비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여전히 같은 낡은 잠수함에서 같은 고장난 장비로 일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주변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우리 병사들의 얼굴을 보니 다들 영양실조처럼 야위어 있었죠. 하루 2끼 옥수수밥으로는 몸을 제대로 지탱할 수 없었어요. 겨울엔 난방도 안 돼서 다들 손발이 트고 얼었습니다. 아프면 약도 변변찮았죠. 그냥 정신력으로 이겨내라고만 했어요. 최강의 해군이라던 우리는 사실 너무나 약했습니다. 장비도 약하고 시스템도 약하고 병사들의 몸도 약했죠.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조선 괴뢰군보다 우리가 훨씬 낫다고 계속 세뇌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그럴까? 남쪽 군대는 정말 우리보다 못할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랬다간 제가 위험해질 테니까요. 그저 마음속에 묻어두고 계속 일했죠. 하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가을이었습니다. 부대에서 급히 전화가 왔어요. 혜진 동무, 집에 급한 일이 생겼으니 당장 오라고 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큰일이 났다는 걸 직감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마당에서 통곡하고 계셨습니다. 오빠가 죽었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장티푸스에 걸려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다고 했죠.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엊그제만 해도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오빠가 이렇게 갑자기 떠나다니요. 장례식장에 가서 오빠 얼굴을 봤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이었어요. 25 청년이 그렇게 마를 수가 없었죠. 부대에서 온 간부가 말했어요. 영광스럽게 조국을 위해 복무하다 순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오빠는 그냥 굶어 죽은 거라는 걸요. 제대로 먹지 못해 면역력이 떨어지고 병에 걸려도 약이 없어서 죽은 겁니다. 어머니는 며칠 동안 밥도 안 드시고 우시기만 하셨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죠. 군인 집안의 자부심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일해도 결국 남는 건 슬픔뿐이었어요. 그리고 2022년 남동생한테 또 비극이 닥쳤습니다. 동생은 오빠가 죽고 나서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중국 밀무역을 시작했어요. 두만강을 건너가 쌀이랑 약을 사다 파는 일이었죠. 위험한 줄 알았지만 그것 말고는 가족이 살 길이 없었습니다. 옥수수도 구하기 힘든 시절이었거든요. 어느 날 동생이 중국에서 돌아오다가 국경 경비대한테 잡혔어요. 밀수로 적발됐다는 거였습니다. 한 달 후 소식이 왔어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했죠. 저희 가족은 순식간에 반역자 가족이 됐습니다. 부대에서도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사상 검열을 받아야 했죠. 가족이 반당 반혁명 행위를 했는데 너는 몰랐냐고 다그쳤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죠. 감시 대상이 됐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다 보고됐습니다. 그때 정말 분노가 치밀었어요. 우리 가족이 뭘 잘못했냐고요. 오빠는 나라 지키다 죽었고 동생은 가족 먹여 살리려고 애썼을 뿐인데 왜 우리를 이렇게 대하냐고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반항하면 저도 끝이니까요. 밤마다 잠수한 부두에 혼자 앉아 있곤 했어요. 동해 바다가 까맣게 펼쳐져 있었죠. 할아버지는 이 바다를 지키셨는데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충성했는데 돌아온 건 죽음과 감옥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혜진아,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 오빠도 갔고 동생도 갔다. 너라도 살아라. 평생 군인으로 살아오신 아버지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쥐셨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겠다고요. 부모님을 두고 가는 게 너무나 죄스러웠지만 이대로는 정말 살 수 없었어요. 이 땅에서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자유도 희망도 아무것도 없었죠. 탈출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탈북을 결심한 건 2023년 초였습니다. 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해군이라서 감시가 더 심했죠. 부대를 나갈 때마다 보고해야 했고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다 체크당했습니다. 먼저 정보를 모아야 했어요. 해군 근무 경험이 도움이 됐죠. 저는 국경 지역 해안 경비 패턴을 알고 있었습니다. 순찰대가 언제 어디를 지나가는지, 어느 시간대가 가장 허술한지요. 밤 근무 때 몰래 메모해뒀어요.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 교대 시간이 겹치면서 경비가 약해진다는 걸 알아냈죠. 그리고 브로커를 찾아야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수소문했어요. 부대 밖에서 장마당에 가면 가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걸 들었죠. 어느 날 휴가를 받아 청진 장마당에 갔습니다. 중국산 물건을 파는 아주머니한테 넌지시 물었어요. 두만강 건너편 소식 아시는 분 계세요? 아주머니가 제 눈을 빤히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내일 오후 2시 여기 다시 와요. 다음 날 만난 사람은 중년 남자였어요. 얼마 있어? 돈 얘기부터 꺼냈죠.
저는 그동안 모아둔 돈을 내밀었습니다. 군인 월급이랑 집에서 몰래 가져온 돈이었어요. 남자가 세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후에 연락할게. 그때까지 준비해둬. 제일 힘든 건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어느 겨울밤 집에 갔을 때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 이 나라를 떠나려고 해요.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알았다. 살아만 있어라. 살아서 자유롭게 살아라 하시며 제 손에 돈봉투를 쥐어주셨죠. 평생 모으신 돈이었을 거예요. 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한참을 우셨어요. 오빠도 동생도 다 잃었는데 너마저 보내야 하냐 하시며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돌아설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제가 한국 가서 꼭 잘 살게요.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 꼭 다시 뵐게요.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죠.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우리 집 마당을 한참 바라봤어요. 어릴 적 뛰어놀던 그 마당, 어머니가 김장을 담그시던 장독대, 아버지가 신문 보시던 평상, 모든 게 눈에 선했죠. 다시는 못 볼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몰래 산소제 묘소에 다녀왔어요. 할아버지 산소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손녀가 조국을 등지고 갑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도 살고 싶어요. 오빠 묘 앞에서도 한참을 울었죠. 오빠 동생이 살아서 자유를 찾을게. 오빠 목까지 살게. 부대에 돌아와서는 평소처럼 일했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했죠. 하지만 잠수함 엔진실에서 마지막으로 배관을 정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 녹슨 배관을 만지지 않겠구나. 이 낡은 잠수함도 보지 않겠구나.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브로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오늘 밤 11시 청진 북쪽 해안가로 와. 저는 간단한 짐만 챙겼습니다. 옷 몇 벌, 가족 사진 한 장, 그리고 오빠가 군대 가기 전에 준 손수건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부대를 몰래 빠져나올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경비병들을 피해 담을 넘었죠. 뒤돌아보니 제가 7년 동안 복무했던 해군기지가 보였어요. 그곳에서의 모든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자유를 향해, 생존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2023년 1월, 그날 밤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영하 20도가 넘는 혹한이었어요. 입김이 바로 얼어붙을 정도였죠. 브로커가 정해준 장소에 도착하니 이미 세 사람이 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들 떨면서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이름도 묻지 않았죠. 그냥 살기 위해 탈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부터 절대 소리 내면 안 돼. 순찰대 교대 시간이 새벽 3시 반이니까 그 틈을 타야 해. 강 건너편에 조선족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불빛 2번 깜빡이는 집으로 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해군 훈련으로 단련된 몸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두만강 쪽으로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추워서요. 귀가 떨어져 나갈 것 같았죠. 멀리서 초소 불빛이 보였어요. 순찰대가 지나가는 소리도 들렸고요. 브로커가 손짓했습니다. 엎드려. 저희는 눈밭에 엎드렸어요. 얼음장 같은 눈이 얼굴에 닿았죠. 한참을 기다렸어요. 제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까봐 겁났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저 살아서 갈게요. 마음속으로 기도했죠. 아버지가 하신 말씀도 생각났어요. 살아만 있어라. 네, 아버지. 살 거예요. 꼭 살아남을 거예요.
드디어 브로커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이야 뛰어. 저희는 일어나 강으로 달렸어요. 얼어붙은 두만강이 눈앞에 있었죠. 얼음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요. 혹시 얼음이 깨질까봐 무서웠어요. 한겨울이라 강은 꽁꽁 얼어 있었지만 중간중간 얼음이 얇은 곳도 있었거든요.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거기서 순찰되었습니다. 불빛이 저희를 향했죠. 뛰어. 브로커가 소리쳤어요. 저희는 필사적으로 강 위를 달렸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어요. 탕, 탕. 귀를 찢는 소리였죠. 저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계속 달렸어요. 해군 훈련 때 배운 대로 몸을 낮추고 지그재그로 뛰었습니다. 한 사람이 넘어졌어요. 얼음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물에 빠졌죠.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저도 죽으니까요. 그냥 앞만 보고 달렸어요. 발이 얼음에 미끄러져도 일어나서 또 뛰었죠. 중국 땅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발에 감각이 없었지만 계속 움직였어요. 뒤에서 총소리가 또 들렸지만 이미 멀어졌죠. 드디어 강 건너편 땅을 밟았습니다. 중국이었어요. 숲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나무들 사이로 계속 달렸죠. 폐가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달렸을 때 앞에 작은 집이 보였어요. 불빛이 2번 깜빡였죠. 저는 그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와주세요. 간신히 말을 꺼냈어요. 문이 열렸어요. 조선족 아주머니였습니다. 어서 들어와요, 빨리. 저는 안으로 뛰어들었죠. 온몸이 얼어붙어 있었어요. 손발 감각이 전혀 없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담요를 덮어주며 말했어요. 살았어요. 이제 살았어. 그제야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살았어요. 정말로 두만강을 건넜어요. 북한을 벗어났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안도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살았다는 것, 자유의 땅에 발을 디뎠다는 것만 느껴졌어요. 하지만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중국에 도착했지만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던 건 착각이었어요. 사실 또 다른 지옥이 시작된 거였죠. 조선족 아주머니 집에서 며칠 숨어 지냈는데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여기도 위험해요. 중국 공안들이 탈북자 단속을 해서 잡히면 북한으로 다시 보내져요. 조심해야 해요. 북송? 그 말만 들어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면 저는 정치범 수용소로 가겠죠. 탈북 군인이니까 더 심한 처벌을 받을 거예요. 절대 잡혀선 안 됐어요. 아주머니 소개로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한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구했습니다. 신분증이 없으니 정식 직원은 될 수 없었어요. 그냥 주방 뒤에 숨어서 설거지만 했죠. 하루 종일 일해도 돈을 거의 못 받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밥이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요. 중국말을 못해서 힘들었어요. 손님들이 뭐라고 하면 알아듣지 못했죠. 식당 주인한테 자꾸 혼났습니다. 밤에는 식당 창고에서 잤어요. 좁고 춥고 쥐가 나오는 곳이었지만 그나마 잠잘 곳이 있다는 게 감사했죠. 제일 무서운 건 공안이었어요. 가끔 식당에 단속이 나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주방 냉장고 뒤에 숨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탈북자 있으면 신고하라는 포스터가 거리에 붙어 있는 걸 봤을 때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버텼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더 힘들었죠. 부모님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 아버지는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아실까?
밤마다 울었어요. 이렇게 숨어서 사는 게 진짜 자유일까 싶었죠. 어느 날 식당에 한국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조선족 아주머니가 조용히 저를 소개해 줬어요. 이 아이가 북에서 온 아이예요. 도와주실 수 있어요? 선교사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죠. 걱정 마세요. 한국으로 갈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그때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한국. 진짜 자유의 나라. 선교사님은 브로커를 통해 동남아시아로 가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태국까지 가면 한국 대사관이 있어요. 거기서 보호받을 수 있어요. 2023년 7월, 저는 다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남쪽으로 내려가는 버스를 탔어요. 며칠 동안 버스를 갈아타고 기차도 타고 걸어가기도 했죠. 가짜 신분증을 들고 다니면서 검문에 걸릴 때마다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넘어갔어요. 정글 속을 걸어서요. 밤에는 벌레가 물어뜯고 뱀이 지나갔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함께 가던 사람들 중에 지쳐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죠. 해군에서 버틴 것보다 두만강을 건넌 것보다 더 강하게 버텼어요. 드디어 태국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어요. 거기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방법을 안내받았죠. 떨리는 마음으로 대사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사관 직원분이 나왔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직원분이 따뜻하게 말씀하셨죠. 안전해요.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이 꺾였어요. 1년 넘게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두만강을 건너고 중국에서 숨어 살고 정글을 헤매고 여기까지 온 모든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이제 정말 끝이구나. 자유의 나라로 가는 거구나. 한 달 후, 저는 대한민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2023년 9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감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제 발로 대한민국 땅을 밟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공항이 너무 밝고 깨끗해서 놀랐죠.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여기가 남조선 괴뢰국이라고 배웠던 곳인가 싶었어요. 하나원에 들어가 3개월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이라고 자본주의가 뭔지, 은행은 어떻게 쓰는 건지, 휴대전화는 어떻게 하는 건지 배웠죠.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어요. 마트에 가면 물건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골라야 할지 몰랐고, 지하철을 타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제일 힘든 건 외로움이었어요. 밤마다 부모님 생각이 났죠. 어머니는 밥은 드시는지, 아버지는 건강하신지. 그리운데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수용소에 있을 남동생 생각도 났고요. 자유를 얻었지만 가족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하나원에서 저는 제 과거를 밝혔어요. 북한 해군 출신이라고요. 잠수함 부대에서 7년 복무했다고 했죠. 담당 상담사 선생님이 놀라셨어요. 여성 해군 출신은 처음 봐요. 특이한 케이스네요. 그 얘기가 국가정보원까지 올라갔나 봐요. 조사를 받을 때 북한 잠수함에 대해 걸 물어봤습니다. 저는 아는 대로 다 말씀드렸죠. 2024년 초였어요. 하나원을 수료하고 서울에서 작은 고시원에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한민국 해군에서 김혜진 씨를 초청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해군 함정을 한번 방문해 보시겠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한국 해군이 저를 초청한다고요? 북한에서 7년 동안 남조선 괴뢰군은 미제의 앞잡이라고 배웠거든요. 남한 해군은 정말 어떨까? 북한에서 배운 게 사실일까?
2024년 가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경남 진해 해군기지로 가는 기차를 탔어요. 7년 전 청진 바다를 바라보며 이 바다를 지키겠다고 다짐하던 제가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같은 바다를 다른 쪽에서 보고 있었어요. 진해 해군기지에 도착하니 해군 장교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김혜진 씨,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정중하게 인사하시는 모습에 놀랐죠. 적대시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함정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부두의 정박한 구축함을 보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어요. 너무 컸어요. 청진에서 봤던 낡은 잠수함과는 차원이 달랐죠. 깨끗하고 거대하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장교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건조된 최신 구축함입니다. 세종대왕급이에요.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함정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깨끗한 복도, 최첨단 장비들, 밝은 조명. 제가 일했던 그 어둡고 좁고 녹슨 잠수함과는 너무 달랐죠. 이게 정말 같은 군함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작전실로 안내받았어요. 거대한 화면들에 레이더 영상이 떠 있었죠. 이 시스템으로 수백 킬로미터 밖의 목표물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기술이었어요. 우리 잠수함은 계기판 절반이 고장 나 있었는데요. 병사 휴게실도 봤습니다. 깨끗한 침대, 개인 사물함, 오락실까지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죠. 북한에서 저희는 딱딱한 나무판에서 잤고 이불도 얇았습니다. 휴게실 같은 건 꿈도 못 꿨어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식당으로 안내받았는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뷔페식이었어요. 병사들이 원하는 음식을 마음대로 가져다 먹었죠. 밥, 국, 반찬, 과일, 심지어 후식까지.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장교님이 물으셨습니다. 왜 그러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북한에서는 장교도 이렇게 못 먹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갑판으로 나왔어요. 남해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죠.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같은 바다인데 7년 전 청진에서 보던 그 바다와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북에서는 감시와 통제의 바다였다면 여기는 자유의 바다였습니다. 김혜진 씨, 느낌이 어떠세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충격받았어요. 북한에서 저희는 매일 들었거든요. 남조선 괴뢰군은 약하다. 미제에 의존하는 겁쟁이들이다. 그렇게 배웠는데 7년 동안 믿었던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낡은 녹슨 배관을 고치며 우리가 최강이라고 믿었어요. 동료들이 사고로 죽어도 영웅적 희생이라고 위안받았죠. 옥수수밥 2끼로 버티면서도 군인은 원래 이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국 해군 병사들은 뷔페에서 밥을 먹고 깨끗한 침대에서 자고 최첨단 장비로 일하고 있었어요. 북한 군인들도 여러분처럼 조국을 지키려는 마음은 똑같을 거예요. 잘못은 그들이 아니라 체제에 있는 겁니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죠. 북한 해군 동료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오후에는 안전 시스템을 보여주셨어요. 화재 진압 시스템, 비상 대피로, 구조 장비들. 모든 게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제 동료 2명이 화재로 죽었던 게 생각났어요. 소화기만 제대로 있었어도, 이런 시스템만 있었어도 그들은 살 수 있었을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요, 김 상사. 박 병장. 우리가 너무 억울하게 살았네요. 저녁이 되어 돌아갈 시간이 됐어요. 장교님들이 배웅해 주셨죠. 한 젊은 해군 중위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혜진 씨가 여기까지 오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정말 존경합니다. 같은 바다를 지키는 군인으로서 환영합니다. 그 말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같은 민족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이게 체제 차이구나. 자유민주주의와 독재의 차이구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기는 밤에도 이렇게 밝고 활기차요. 이게 자유로운 나라의 모습이구나 싶었죠. 군인들도 인간답게 대우받아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어머니, 아버지도 이런 세상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날을 기다릴게요. 수용소에 있을 남동생 생각도 했죠. 동생아, 형이랑 누나가 너무 일찍 떠나서 미안해. 하지만 누나는 살았어. 자유를 찾았어. 언젠가 너도 여기 올 수 있기를,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할게. 자유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큰 축복이에요. 북한에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처럼 탈출할 용기도 없이 그저 버티며 살고 있어요. 그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저는 다시 청진 바다로 가고 싶어요. 할아버지 산소에 절하고 오빠 묘에 꽃을 놓고 부모님을 꼭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북한 해군 동료들한테 말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지킨다던 그 바다, 이제 자유의 바다가 됐어. 그날이 꼭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받아준 대한민국, 저를 환영해준 해군 장병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